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상가 매입을 하는데 이제 기준이 모호하니까 상가 매입을 할 때 최소한 그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알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좀 간략하게 기준점을 좀 잡아서 이야기를 드릴까 싶습니다. 예, 그 전에 저번 영상에 이제 댓글 중에 지금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먼저 짚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지금 다가구 주택을 뭘 보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호수별로 소유주가 따로 되어 있지 않는 집을 갖다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뭐 면적으로 보면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류상으로도 단독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럼 200평 조금 200평 이하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집이 있는 거죠. 뭐 원룸 같은 그런 형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세대하고 이제 다가구하고 이제 차이점들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로 속하는데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안에 세를 놓기 위해서 여러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 그 안에서 임대소득을 내시는 경우고 다세대는 다 번지수가 지분이 일일이 다 부여되어 있어서 집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9세대다. 9세대 같으면 각 집을 따로따로 다 이제 소유주를 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가구는 9세대가 되어 있어도 전체가 한 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가구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들어가셨다가 골탕을 먹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가구는 전체가 한 집이기 때문에 한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하든 하셔야 돼요. 다세대는 그 집 하나에다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다가구 사기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내 단독 집이 아니고 공동 지분 중에 한 집이더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을 샀을 때 사게 되면 이게 단독 소유가 되지 않고 9개 집이 있으면 9개 집 중에 9분의 1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매도할 때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죠? 9개 중에 지분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집 9개 집 중에서 이게 별도의 집이기 때문에 요건 내가 사서 마음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요 소유권의 문제가 좀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가구 아파트 연립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상가는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 이제 높으냐 빌딩도 상가고 이제 상가 한 개 있는 것도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에 이제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는 거지 주거하고 상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근데 작은 상가하고 큰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 이게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내용이 좀 틀립니다.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이게 내용이 틀린데 오늘은 그냥 보편적으로 한 4, 5층 정도 되는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보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권리 분석을 해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상가 거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점 중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기준 시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가가 임대소득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변 시세하고 또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기준시가 먼저 나오는데 그럼 기준시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는 이제 건물에 대한 시가인데 그거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지방세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하시면 그쪽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땅은 이제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건물하고 이제 땅하고 합쳐져 있는 걸 기준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플러스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는 국세청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 뿐이지 기준시가대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참고하면 주변에서 대부분 한 기준시가보다 이 정도 금액에서 거래가 되더라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서는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인 게 이제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은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임대소득은 연수익률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연임대료에서 총 투자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곱하기 100을 하면 그 연수익률이 나오죠. 보통 수익률이 몇 프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보증금이 뭐 한 2억이다. 2억 빼고 뭐 임대소득이 이제 얼마 나온다. 그러면 내가 투자되는 거는 8억에 연 임대소득이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500만이 나온다. 500만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그게 6천만 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12개월 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관리 비용들 뭐 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그거 곱하기 100 해서 이제 대충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간 수익률로 본다는 거죠. 월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고. 자, 그 현장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실제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러 들어가면 10억짜리 건물을 거래할 때 보증금이 2억이고 뭐 월 수익이 500만 원이다. 연간으로 6천만 원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발생시켰을 때 이게 뭐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보증금 이게 신고되는 그 금액 빼고 이제 8억에 대해서 60%.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을 내가 대출을 이제 받고 그 4억 8천만 원 빼고 나면 3억 2천만 원 되죠. 그 3억 2천만 원을 내가 투자했을 때 은행 이자를 주고 소득률을 계산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 6천만 원 되는 데서 은행 이자가 뭐 얼마가 나가고 뭐 실제 이제 그 관리 비용이 얼마가 나가고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임대소득을 이제 확정 지을 수 있겠죠. 현장에서는 대출을 안 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승계받든지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거 팁으로 드리면 이자율을 계산할 때 변동금리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고정금리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뭐 그것도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 그 현장에서는 대출 이자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자기가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고 실제 투자 금액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제 하게 되죠. 보통은 그러면 수익률을 한 몇 프로 정도 보면 되는가요, 그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보통 보수적으로 잡아서 4.5%에서 한 5.5% 정도까지만 넣으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값어치를 높게 판단하죠. 그 임대소득률이나 이런 걸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가보면 임대소득률이 뭐 은행 이자보다 못하게 1%, 2%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10억이니 20억이니 30억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거래를 하러 들어가 보면 그런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되죠. 뭐 소득률만 가지고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률 계산을 우리가 해가지고 상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입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소득률만 가지고는 이제 화를 내시죠. 그 기준이 안 되니까. 그 상가는 본인 마음이에요. 부르기 나름이지만 그런데 실제 소득률이나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그 값어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값어치가 충분히 나오는 상가는 빨리 매매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값어치가 안 나오는 상가들은 매매가 잘 안 되죠, 실제로. 그렇죠. 예, 오랫동안 이제 가다가 보면 뭐 15억 했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뭐 13억 됐다가 또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뭐 12억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소득률이 얼마구나 이제 요렇게 계산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그 외에 또 있죠. 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건물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건물 값어치가 오른다면은 또 임대 수익률이 작아도 어느 정도 가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임대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미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미래 값어치에 보면 주변 현황이에요. 주변에 역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뭐 이게 장사가 잘 될 이제 여건들이 이제 마련되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임대 소득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주변 발전 사항들을 이제 또 보게 되죠, 상가는. 현 상황에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밖에 안 나오지만
근데 미래에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여기가 소득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그 값어치를 또 보태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있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변 시세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 주변 시세들도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주변 시세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유형의 이제 건물들이 얼마 정도에 팔렸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한 해 몇 개씩 갑자기 팔리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외부 발전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내부 발전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현재는 임대금이 500만 원에 이제 기준 잡아져 있는데 여기 들어왔는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체를 통해서 임대 소득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는 임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건물인데 임대가 잘못돼 가지고 교체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 가지고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이제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임대소득 현황, 현재 현황을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미래 사항에서는 주변 발전 사항이나,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안에 그 임대자 교체를 통한 내부 발전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건축 연한이라든지 아까 뭐 말씀한 주변 시세 이제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상가 건물에 지금 보면 거품이 많이 끼어져 있어요. 실제로 임대 소득은 낮은데 건물 가격은 굉장히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죠. 여기 병원이 들어올 위치도 아닌데 여기 이 건물에 병원을 넣게 되면 뭐 건물 값어치가 올라간다더라 뭐 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현 사항에 대해서 냉정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최소한 4가지 정도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그냥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둘러보면 주변에 뭐 들어온다더라 뭐 어떻게 한다더라 뭐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고 현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몇 년 전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제 주변 현황 볼 수 있을 거고, 주변에 이런 유사한 건물들이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면 장사가 좀 되겠다. 그런 업종 전환을 통하면 이런 거예요. 4층 건물, 5층 건물이 있는데 1층에 그 업종이 들어와서 대박을 치게 되면 그 건물 값어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건물에 대한 값어치는 수익하고 맞물린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 업종들이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면 이 건물 값어치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상가에 대해서 이 건물이 이제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거기가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어떻다 뭐 어느 업종이 들어올 거냐고 이래 물어도 보고 이래 해서 이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놓은 상가가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첫 번째 기준시가 보고 두 번째 현 사항의 임대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발전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항이나 내부적인 사항이나 요래 갈라서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건물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건물 유형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거래 현황들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것만 믿고 이제 또 거래하기는 또 그렇죠. 철저하게 상가는 수익률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게 좀 머리 아픕니다.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예를 들면 쓰고 있는데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훨씬 많은데 실제로 이걸 간단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게 좀 어렵네요. 이게 현업에서는 이제 뭐 최소한 이런 기준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정도는 꼭 확인하시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